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모집인 실전 문제풀이 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월 달 문제도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 어려웠다 뭐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던 문제, 그 다음에 좀 이해를 많이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다소 조금 문제가 좀 어렵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을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첫 번째 시간 1번에서 20번까지 문제를 차근히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중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간혹 나오는 문제입니다. 역사 문제는 뭐 한 2번에 한 번 내지는 3번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문제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에 생명보험이 도입된 것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 일본의 생명보험 회사들이 대리점을 설치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 처음에 생명보험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자, 1950년대 들어 생명보험 회사가 국민저축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개인보험이 크게 성장하였다. 자, 이 연도에 따른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역사, 요걸 이제 잘 바꿔서 나오죠. 그죠? 일단 1950년대는 6.25 전쟁 때죠. 그래서 일단은 6.25 전쟁 때는 뭐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만 생명보험 산업도 역시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저축기관으로 지정이 된 것은 1960년대죠. 60년대. 1960년대로 해야지 맞는 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단체보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단체보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개인보험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지문은 지금 두 군데가 틀렸네요. 자, 60년대에 국민저축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단체보험이 크게 성장하였다. 이렇게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는 1921년에 맞죠? 설립된 조선생명보험회사.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산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자꾸 이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올해 들어서는 계속 이런 문제 좀 나오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021년 수입보험료 기준 한국 생명보험 산업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에 이어 세계 7위에 랭크되어 있다. 자, 이제 우리 교재에는 보면은요, 이게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몇 등이냐, 이제 요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보험 산업, 또 하나는 생명보험과 손보를 합친 보험산업 전체, 이렇게 해서 랭크가 이제 세계 순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생명보험 산업 자체만 보면 우리는 8위, 생손보 다 합친 보험산업 전체를 보면 7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 문제가 간혹 올해 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유의를 좀 해주시고요. 생명보험 산업 자체는 7위가 아니고 8위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보험 밀도. 국민 1인당 보험료를 우리가 보험 밀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2021년 기준 세계 16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 문제는 뭐 공부를 하시라, 외우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뭐 이런 문제까지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실제 뭐 나왔으니까 여러분께서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 지문이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3번. 보험 침투율은 GDP 대비 보험료 비율을 우리가 보험 침투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보험산업은 2021년 기준 세계 6위가 아니라 12위에 랭크되어 있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보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안내 자료상 배당에 대한 설명. 자, 보험 안내 자료 배당 딱 나오면은 연금보험 금융위원회인가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가 예외사항을 허용한 사항이죠. 연금보험 직전 5개년도. 자, 요걸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뭐 다소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보험 안내 자료에 보험회사의 장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죠. 금방 제가 금융위원회가 예외를 두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고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일단 틀렸고요. 2번. 계약자 배당이 있는 연금보험인 경우에 직전 3개년 동안 아니라
5개년도죠.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의 계약자 배당을 예시할 수 있도록 얘가 바로 예외사항이죠. 3번 보험계약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장래의 계약자 배당금은 예상금액이죠. 그래서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질문이죠.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험계약의 무효에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교재에도 무효가 되는 사유들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1번 만 17세의 미성년자. 일단 만 17세. 만 17세가 아니라 만 15세죠. 그죠?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죠. 그죠? 만 15세 미만인 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인 경우에 얘가 무효인데 17세라 그랬으니까 일단 무효 사유와는 상관이 없고요. 2번 보험계약의 청약처리 기간이 지난 다음 청약처리를 한 경우 일단 뭐 이 질문은 말은 일단 안 되죠. 청약처리 기간 자체가 지났으면 청약처리 자체도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철회와 무효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3번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계약 체결 전까지 피보험자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무효 사유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계약 체결 이후에 물론 뭐 실무적으로 이건 뭐 불가능합니다만 계약 체결 이후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명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3번이 얘가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표의 가, 나, 다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을 한번 보죠. 일반 실종, 특별 실종 이번에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네요. 자주 나오네요. 여러분께서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반 실종이란 부재자의 생사가 몇 년간입니까? 5년이죠.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누가 법원이 그죠? 법원이 사망 선고를 하죠. 실종 선고를 하고 사망으로 보는 거죠. 그죠?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우리가 일반 실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년, 5년, 1년, 3년. 자, 이런 것들 자꾸 헷갈리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들 여러분께서 기억을 반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통지 의무. 예, 계약 후 알릴 의무죠. 예,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거 정답이죠. 자, 1번 질문은 비슷하게 또 어떻게 꼬아내냐면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아니라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주소 연락처 변경되어도 통지 의무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피보험자, 그래서 지문을 함정을 만들기는 하는데 자, 이번 지문은 계약자 피보험자 정확하게 맞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은 일단 맞는 지문입니다. 2번, 계약자 등이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 자, 통지 의무 위반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예, 주소의 변경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가 되거나 아니면 뭐 줄어든다. 자, 이런 표현들 다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3번 내용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 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통지 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게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주소 변경은 계약자, 보험 수익자. 보험금 지급 사유 통지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자주 함정으로 나왔었는데 이번 문제는 예, 보험금 지급 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문제를 함정을 팔았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일반적인 언더라이팅에서 활용하는 정보의 원천 있었죠. 요거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종교 활동 참여 여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클레임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올해 들어서 클레임 쪽이 시험 문제 좀 자주 많이 나오네요.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보험금 지급 의무, 사고 조사 다 클레임이죠. 보험 대상자 위험도 분류는 클레임이 아니라 언더라이팅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사기와 구별되는 유형은 뭡니까?
예, 교재 딱 두 가지 나와 있죠.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뭐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자,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에 대한 내용은, 자, 이게 도대체 뭐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뭐 이런 내용 하고요. 어디서 양성하고 교육을 하느냐. 자, 이 두 가지가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도 그 문제 같네요. 자, 1번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1번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 이 지문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오답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게이트키퍼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를 하고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란 주변 사람의 자살 신호를 재빨리 인지하여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을 우리가 게이트키퍼라고 이야기를 하죠. 3번 한국형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을 수료하면 인증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부터 20번까지 이제 2편 내용이네요. 다음 표의 가에서 다에 들어갈 내용을 맞게 나열한 것은 맞게 나열한 것 한번 찾아보죠. 생명보험 설계사란 생명보험 회사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계를 중개 맞죠? 대리 아니죠?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이죠.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생명보험협회에 등록을 하고 있다. 뭐 이거는 거의 외우다시피 여러분들 해두셔야 됩니다. 지문으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시험도 굉장히 우수하죠. 그래서 영업보증금 예탁 의무를 면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된다. 일단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고 이 지문은 다른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 맞죠?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은행, 보험의 합성어인 방카슈랑스라고 우리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 맞는 지문이죠. 틀린 지문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승환계약을 제재를 하는데 제재 대상, 사회통념상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계약 건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직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계. 그러니까 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 그러니까 형제 자매는 실은 직계가로 안 보는 거죠. 요 라인이죠. 딱 직계. 예. 자, 그러면 배우자 계약 면제되죠. 예, 이제 제외되는 거죠. 부모 제외됩니다. 형제 자매는 직계에서 요 직계에서 벗어났죠. 안 됩니다. 본인 계약 됩니다. 그죠? 그러면 3건, 4건의 합이니까 10건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약 건수가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김생명 씨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금액, 그러니까 보호가 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자, 5천만 원 동일금융기간 일단 기본적인 거 떠올려 보시고요. 가 보겠습니다. 김생명 씨는 A저축은행에 5천만 원의 예금을 가입하였다. 자, 저축은행 예금 보호 기간이죠. 이후에 합병을 했다. 합병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와는 관련이 없죠. 합병되었으니까 합병된 데서 책임지는 거죠. 김생명 씨는 C보험회사에 최저사망보험금. 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하죠. 그죠? 예, 보호가 됩니다. 6천만 원을 보증받는 변액보험에 가입을 하였는데 이후 C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정지 조치를 받았다. 지급 정지 조치 받았으니까 일단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네요. 근데 전건 D생명보험회사로 계약이 이전되었다. 전건 계약이 이전된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 해당이 되질 않죠. 그래서 나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보험금은 없습니다. 다 한번 보죠. 김생명 씨는 이 은행 F지점에 예금 3천만 원, 대출 1천만 원
같은 은행 지지점에 2천만 원 예금을 가지고 있던 중 파산했다. 자, 파산 예금 지급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되죠. 얘는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금액이 얼마냐? 예금 3천만 원. 그죠? 근데 대출이 1천만 원 있으니까 대출 빼야 되겠죠? 근데 지지점에 또 2천만 원 있죠? 오케이.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 되겠네요. 예, 3천 빼기 1,000 더하기 2천. 이렇게 되니까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보험금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우수인증설계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1번. 설계사의 성실성과 책임감 등으로 평가하므로 모집 실적은 인증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집 실적도 포함이 되죠. 모집 실적도 우수해야 됩니다. 자, 1번 일단 틀렸고요. 2번. 생명보험협회는 매년 5월, 생명보험협회가 매년 5월에 우수인증설계사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에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예,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을 해서 인증을 해주고 있죠. 2번 맞는 지문이네요. 3번 동일한 회사에 자 1년이 아니라 몇 년입니까? 3년 이상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면 인증 신청 대상이 됩니다. 정답은 맞는 지문은 2번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광고 심의 절차, 생명보험 광고 심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브랜드 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얘는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광고물에 대해 심의 후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자, 접수된 광고물에 대해 심의를 하죠. 누가 합니까? 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하죠. 그래서 심의 후에 심의 결과를 통보를 하는데, 자, 문제는 광고심의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무슨 관련이 있냐? 아무 관련이 없죠. 광고심의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명보험협회는 접수된 광고물에 대해 심의 후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내지는 광고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광고물에 대해 심의 후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그러면 얘는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근데 금융위원회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온라인 매체, 방송 매체 등 광고물에 대해 보험회사 내 준법 감시인 등의 확인을 받아 반드시 준법 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생명보험협회에 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3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17번 다음 중 발생 즉시 공시하는 사항은 수시공시 사항이죠. 자, 수시공시 사항 얘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중대한, 중요한, 주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적기 시정 조치, 출자 관계의 중대한 변동에 관한 사항. 자, 이런 것들 다 수시공시 항목이죠. 재보험과 수시공시 항목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그럼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소득은 어떤 소득입니까?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지 않고 이미 분류과세를 해버리죠. 그래서 분류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반드시 해 두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19번은 다음 중 종합소득 계산 시 42% 소득세율 42%를 적용하는 구간은 자, 이 문제. 자, 우리가 6에서 45% 구간이죠. 그죠? 자, 일단 제일 쉬운 거 많이 나오는 거. 6%는 1,400만 원 이하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45% 최고세율은요. 10억 원 초과입니다. 그죠? 그럼 42%가 적용되는 것은 일단 최고세율이 10억 원 초과니까 바로 42%니까 바로 아래 단계겠죠. 그죠?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이걸 다 외우면 좋긴 한데 혹시 여러분께서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거나 외우지 못했다 그러면 6에서 45 금방 저처럼 이렇게 소득 구간이 어떻게 갈라지지? 라고 추정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괄호 안에 어떤 숫자인지 한번 보죠. 보험 설계사의 직전 과세기간 수익 금액이 얼마 미만인 경우에
해당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느냐. 얘는 뭐 간편장부 대상자와도 같은 금액이죠. 얼마입니까?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7,500만 원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암기해야 될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20번까지 1, 2편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잘 안 봤던 문제, 안 나왔던 문제, 그다음 공부하지 않았던 문제, 아니면 이해를 많이 구하는 문제가 최근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생각하시면서 20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좀 그런 게 있었나,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최근에 좀 추세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출제 경향이. 그래서 단순히 뭐 문제집만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매달 이렇게 지금 복원을 해서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풀어보고 있으니까 최근 3개월치는 찾아보셔야 돼요. 최근 3개월치 찾아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게 요렇게 좀 요런 문제들이 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